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이번 은행 위기와 관련된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연준 간의 이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연준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대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그리고 연준 간의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오늘은 그 FTX 창시자인 그 브리드가 중국 관리역에 한 520억 우리 돈으로 뇌물 사건이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토큰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테러라든가 루나 같은 이렇게 건대 행위가 4개 국가 몬테칼로, 싱가포르, 한국, 미국 사이에 이렇게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시청자분께서 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인천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건대영이가 왜 이렇게 4개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적어오느냐 하는데요. 그러면서 건대영이가 몇 년을 받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제값 문제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서 투자에 실패를 했으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제값이 한국이 소음방망이이기 때문에 건대영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어뿐이 모르고 이렇게 영어를 통역해달라 하는 해프닝도 국제 해프닝도 나타났거든요. 한국이 사실 제값이 가장 쌉니다. 싼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 건대영이가 미국으로 가면 한 100년 이상 이렇게 걸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으로 이렇게 취득한 이익도 전부 100% 미국 같은 경우는 환수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옵티머스 그다음에 라임 같은 이런 데 사람들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손실을 시키고 아직도 증권사의 CEO 이렇게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각종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의 사실 기금 운영에 이 금융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의 회사들이 아직도 운영 파트너 거기다 세금을 맡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의회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내일 정도에 미루고 이게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의회 청문회는 SB 같은 지방은행 위기, 지금은 지방은행이라보다는 은행 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청문회죠. 주제는 대체로 인플레 방어 문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은행 위기 문제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공화당이 좀 빠지고 집권당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 간의 총출동 대격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는 면면들이 시청자분들인지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페드의 파월 의장이라든가 가장 공격적 인사가 상원에서는 엘리베스 워런,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하켄 루퍼 이분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상원부터 또 곧이어서 이제 하원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굉장히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페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서 청문회에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측에서는 사실 상황인 만큼 총중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 문제는 감독 문제거든요. 통화정책 문제도 있습니다.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 이 문제가 주도가 돼서 다 나왔죠. 국가 제퍼슨 페드 이사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지역 연준의 총책이 되는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여기에 커렌스 보스턴 그리고 마킨 이런 분들이 이제 총출동했습니다. 제가 아마 시청자분한테 홍영커라든가 이현 캐스를 통해서 사실 페드 인사들이 얘기할 때 주요 얘기를 했던 사람만 여기에 적었다. 나머지 다른 인사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는데요. 첫 포석은 오늘 마이클 바 통화 담당 감독 담당 이렇게 부의장이 얘기했죠. 자, 미국에서는 은행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건전하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게 페드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책임은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서 작가께서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꽝짜 소리를 뺐는데요. 꽝 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은행위기가 끝났다고, 그리고 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예.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익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은행 시스템, 그것도 페드의 감독 담당 부의장이 미개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면 주가가 좀 비교적 많이 올라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바로 페드의 신뢰 문제랑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 문제를 해석한다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느냐 하는 이런 의도가 작면서 3대수가 떨어졌습니다는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비교적 3대보다는 떨어지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선 페드 측의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위기가 터진 이후에 소위 그런 말이 있죠. 그동안 말이 참 많았는데 연준위원들 다 어디 갔나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발언을 좀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블랙아웃 기간이 지금 아니죠. 예. 그러면 페드 인사들 보면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3월 회의 직전, 페드 회의 직전도 그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은행 문제, 금융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 파산한다는 모유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미국이 파산하는데 정작 파산에 책임지고 있는 그렇게 많이 많았던 페드 인사들이 사실상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자제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파월장조차도 사실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말을 극도로 자제하는 상태고 이번에 사실 청문회에서도 파월장이 참석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극도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보면 아마 가장 이렇게 하는 게 몰로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요 이런 사람이 디스인플레 발언,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사람은 가장 최고 금리를 가장 높게 불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위가 이렇게 터진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말이 많았던 아마 홍영표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그것도 각기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때 말은 다르죠. 예. 그때마다 달았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페드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길이 이제 최근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3월 페드 회의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3월 페드 회의의 이 입장을 이번에 의회 청문회에 사실 페드 인사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디펜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회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동결과 금리 인상 이 문제에서 동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그때 SB 사태가 처음 이게 터지고 나서 했으니까 동결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직전은 파월 장도 매파 발언에서 빅스텝으로 0.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지방위기가 터지니까 동결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그래도 0.25%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크레딧 크런치를 풀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정책, 소위 QT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돈을 공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지방은행 사건이 터지고 페드 회의에 나온 그 외에 FOMC 멤버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없었으니까 대체로 최종적으로 확인은 이런 페드 측의 멤버들은 매파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인플레를 안정시키겠다. 매파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마이클 바라는 감독 담당 부의장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 문제가 없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상을 꽝 두들기면서 그러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냐, 인플레를 계속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꽝짜 소리가 빼지니까 현장 분위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꽝짜 소리를 넣은 것은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페드 의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견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준과 파월의 책임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죠?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상원의 이번에 주도하는 워렛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원을 주도하는 히켄루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인하라든가 페드의 책임론을 많이 불가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워렛 같은 경우는 페드의 책임, 파월의 책임이다. 아주 공식적으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워렌 상원 이렇게 의원이 그 파월 의장 되고
손가락질 탁 대면서 예. 그 책임론을 불거진 건 그림을 보셨죠? 예. 한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히켄르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금리를 내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페드 내에서 가장 매파인세인 블레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최고 금리를 7%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은행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청문회를 이게 진행되는 사항에서 은행위기 이런 여파로 인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페드의 책임론이라든가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문제 이런 것을 더 강하게 들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학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페드와 파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런 분위기는 올해 연초에 기록했던 전미경제학회에서 됐는데요. 지금 4월 달 다음 달에는 IMF 연차총회, 예. 충계총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리켄 컨퍼런스 이게 열리고요. 8월 달에는 잭슨 미팅이 열리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반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하버드의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소수 의견을 대고요. 이번에 은행위기 문제를 이뤄내서 지금 그동안 좀 수세에 몰렸던 사람들이 전면으로 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제3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 민주당과 그다음에 페드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 당사.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직접적 당사. 예. 그다음에 페드는 통화정책의 주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3자 역할을 하는 미국 학계에서 사실 이런 입장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겔이죠. 예. 시겔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자 파월과 연준이 통화정책을 잘못 가고 있다. 어제 이제 전해주셨죠? 예. 시겔이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요. 자 파월과 연준이 통화정책을 잘못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얘기된 대로 3월에 금리는 0.25% 갑작스럽게 은행이 터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사실 미필적 고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위가 더 어려운 게 아니냐. 예. 시장의 안정을 생각해서 금리는 0.25% 올려달라. 그러나 작년 말에 추정했던 것은 사실은 은행위기 터지기 전에도 내년 말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예, 그렇죠. 하게 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의 통화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겔이라는 분이 미국의 테러 준칙에 의해서 적정금리 수준에 비일 땐 지금의 기준금리 상단의 5%죠. 페드에 의해서. 이게 얼마큼이냐 할 때는 적정 수준에 비해서 1.5배 수준이다. 그리고 적정 수준, 실물 경제 상황을 대비해서 1.5배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떠냐? 자, 부채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적정 금리 수준대로 딱 해서 우리가 주가도 적정 가치를 평가해서 대부분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급 정비를 맞췄는데 금리가 1.5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 평가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런 거 되죠.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나온 것대로 자 페드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인플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플레든가 뭔가 진단이 다시 틀린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사람들에 맡겨놓으면 되겠느냐. 결국 국민만 볼모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예. 자 이제는 디스크레셔너리 자의성을 배제시키자. 해서 통화하는 자 마이터리 스트리 그게 뭐든이든 이렇게 해서 사실 근대 통화자는 현대 통화자의 견해들이 다시 특세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근대 통화자들이 모니터리 룰에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 타겟팅만 높으면 그냥 당신들 페드가 강조하지 말아라. 금리를 올린다. 물가 상승률이 타겟팅보다 낮으면 자연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런 쪽으로 해서 모니터리 룰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뭐 현대 통화란자 같은 경우는 전 뭐 재정 정책자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레이 서머스 교수와 토론에서 수대에 몰렸던 사람이 폴 크루만 교수였었죠. 예, 그렇죠. 근데 폴 크루만이 다시 자 지금 상태에서 은행위기 문제라든가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가져가려면 자 인플레 타겟팅 선을 4%로 고려 종전의 입장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학계의 견해를 본다면 지금 페드의 책임, 파월의 책임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연준도 수세에 몰린 만큼 좀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월가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밀리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제대로 했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상당히 수세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꽝 쳤느냐. 예. 당신들이 그동안 똑바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플레 문제는 초기에 나왔을 때, 자 초기에 나왔기 전에도 프리엠프티브 해야 되는데요. 통화정책 시자상 인플레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 해서 인플레를 키웠죠. 그리고 뭐냐 평균 물가 자료에서 착해서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기간 중에 딱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해서 지연시키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뭐냐 작년 3월에 1년 전에 인플레 타겟팅이 2%인데도 불구하고 키웠습니다. 어떻게 8%까지 키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 거죠.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당신네들 페드 인사들이 페드의 포브스 모델에 돌리는 사람들만 250명입니다. 페드와 관련된 사람들 국민에 녹을 주는데 자 당신들이 뭐가 하느냐? 뭐가 하느냐? 그런 각도에서 인플레 가장 본질적인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그렇게 세금을 줘가지고 주는데 그 하나 좀 진단 제대로 하는데 그거 제대로 못했지 않았느냐. 예. 또 한 가지는 듀얼 메리트에서 고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고용이죠. 파월 의장은 어떻겠습니까? 2에서 3년 후에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경기 문제인데요. 자 지금 뭐냐 완전 고용에서 2에서 3년 돼서 안 된다는 문제가 지금 완전 고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는 그렇게 읽어요. 예. 경기는 고용 시장이 괜찮으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한때는 90% 경기 침체가 가는데 고용 문제가 괜찮은데 자 경기 괜찮다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경기는 괜찮을까? 3월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3월에 페드의 경제 전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3월의 경제 전망치가 12월의 경제 전망치 올해 0.5%를 더 떨어뜨려서 0.4%입니다. 0.4%입니다. 내년의 성장률 1.2%입니다. 근데 사실 0.4%, 1.2%는 미국의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이 1.75%거든요. 오크레 버피성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0.4%면 마이너스 1.3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고 1.2%는 마이너스 0.5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데요. 당신네들이 고용 통계를 가지고 경제가 괜찮았는데 저 당신네들이 내오는 3월 전망을 보면 저 전부 침체지 않느냐. 침체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은행위기가 3월 달에 터졌어요. 예. 그러면 자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SVB라든가 이런 게 자금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주지 못한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은행들도 이번 사태를 위해서 대출 사업 문제에서 위험이라든가 투자성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기업에 대한 자금은 딱 줄일 겁니다. 예. 줄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수치가 6월에 페드의 전망이 올해 성장률이 0.4%까지 조정했습니다는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 실패, 고용 실패, 경기 실패 디펜스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예. 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번에 청문회 기간에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곤혹스럽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번에 사실 비상사태를 보면 자기가 총책임에서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연준 위원들 그래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자, 이런 시각을 내놓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뉘앙스를 때린 것은 왜 민주당은 이제 꽝 쳤을까? 이렇게 은행위가 터지는데 계속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 이런 뉘앙스가 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 페드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거의 실수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올해 통화 정책은 1994년과 그 다음에 1980년과 1994년이죠. 그 다음에 1994년과 1999년으로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999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1999년 상황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1980년대 상황과 한번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는 다르지만 사실 정반대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그의 시사점을 던지는 1988년 사항을 1980년대 사항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때 페드 의장이 볼커 의장이죠. 그래서 제2차 얼쇼크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을 때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쫙 해서 금리를 17%까지 올렸죠. 물가가 좀 잡히다 보니까 완전히 잡히기 전에 지금 상황은 똑같죠. 예. 잡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을 생각해서 금리를 사실상 내렸죠. 근데 물가가 다 잡히게 올리니까 물가가 대점화돼서 다시 금리를 20%까지 올렸죠. 이게 볼커의 실스타일을 볼 때였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작년 6월 달에 9.1%에서 지금 8%니까 6%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페드가 뭐냐? 쫙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일부 얘기하는 피벗, 민주당의 얘기하는 피벗을 한다면 인플레 재점화 된다면 자, 우리는 5도 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은행위기 문제고 은행위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은행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실물과 금융 사이드가 1대1 정도로 해서 금융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물의 팔로잉이 뒤따라하는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리먼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금융 문제가 실물보다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책이랑 똑같이 실수해서 이번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월가 입장에서 경제 정책이라는 건 현실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고집스럽게 1980년대에 그것도 40년 전의 상을 고집하느냐. 우라통 터지는 거죠. 우라통 터지죠. 금융위기 문제에서 내 돈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갔다 해서 이 문제를 너무 의식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은행 위기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음이 참 급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은행 위기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을 최보아 캐스터께서 아마 같이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틀 전인가 기억되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한 이게 그 불만은 이미 지난달 초에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예.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CEA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백악관이죠. 수포커의 임금 상승률 둔화를 문제를 들어서 자, 앞으로 물가는 선제성을 띨 때 물가가 떨어질 때 자,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이든의 금리 인상 중단 요구입니다. 요구.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그것도 지방은행, 서민과 관련돼 있는 지방은행들, 서민들이 많이 하는 이런 쪽에 은행위기가 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중산층 이하의 중산층의 저소득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지방은행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정책 보세요. 재정정책은 연방부채 한대요. 지금 식물적인 좀비 정부입니다. 6월 초까지는 현금, 비상헌금으로 가지만 공화당의 지금 사태를 계기로 한다면 이번에 청문회에선 싹 빠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곤혹스러운 바이든 정부를 볼 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화당이 과연 6월 달에 연방부채 상한을 조정해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바이든오믹스를 이렇게 국민들이 파고들게끔 표심이 파고들게끔 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은행위기 사태를 위해서 공화당 반대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상태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자 금리 인상을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고집하면 은행위기 문제가 지금 오늘도 사실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SVB가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SVB가 저기 퍼스트 시그니처에 해서 일단락됐다 하는데 오늘도 은행은 인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단락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문제 되면 은행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 측면에서 자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재정정책은 공화당 반대로.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겠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긴급 재정 진출권 그다음에 긴급 금리 인하권을 발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권한은 없습니다. 재정 지출에 긴급 재정 지출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정책 관련해서 긴급 금리 인하 조치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통책위를 갖고 있는 법에 의해서보다는 그 위에서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이걸 통책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책위를 해서 긴급 금리 인하 발동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끝으로 향후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대목은 오늘 아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문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그 특별히 한국경제TV에서 준비한 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